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이킴의 평생활력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5회 척추구조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루이킴의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그리고 자, 저희 오늘도 패널 멋진 남자. 네, 뉴이킴의 김춘영입니다. 네. 아유,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딴 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멋진 남자로 생각하시나 봐요. 예, 네. 그리고 루이킴의 류 원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안타깝지만 참석 못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에 나오실 겁니다. 네, 저희가 저희끼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척추 구조 편을 하면서요 또 귀한 우리 선생님을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만성 피로 학회에 우리 200명에 가까운 의사 선생님들을 하드 트레이닝하신 구조 고문을 역임하고 계시는 조성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척추 아프신 분들도 많고요. 몸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다 보면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조성우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정말 먼 길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뵈게 될 줄이야.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남쪽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남쪽 네, 나라.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부산 사나이. 네. 네, 이거 부산 사나이들이 화끈하고 남자답고, 네, 그렇죠. 의리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여기 루이킴의 류킴 다 경상도 남자들이고 조성 원장님도 경상도고, 제 와이프도 부산 여자고. 저는 경상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우리 조성우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 척추 구조에 대해서 또 치료를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은 말만 들어서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람의 몸은 건물에 비유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가는 기초공사를 하고 바닥공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H빔을 이렇게 박을 겁니다. 철근이 들어갈 겁니다. 철근. 네. 철근에 해당되는 게 우리 몸의 골격입니다. 뼈죠. 뼈가 이제 큰 구조를 잡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관절. 예, 관절이죠. 건물은 나사가 이제 네. 대신해서 그 고정을 시켜줄 거고, 그다음에 외벽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또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네. 예, 그게 이제 사람 몸에서는 연부 조직이죠. 연부 조직이요? 연부 조직. 네. 연부 조직은 부드러운 조직을 말한다는 건데 뼈하고 네. 반대되는 개념이고 네. 상반되는 개념이면서 근육이나 근막, 피부 이런 조직들이 골격을 덮어쓰므로써 네. 골격이 더 중력이나 넘어지지 않도록 충격에 완충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방은 콘크리트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살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살에 지방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볼륨이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근육은 다이내믹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장기임에도 틀림이 없지만은 가만히 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러면 우리 몸에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근육이 만약에 인대나 근육이 없으면 사람의 뼈는 흩어지겠죠. 그냥 쭈쭈쭈 하고 그냥 땅으로 흩어지고 넘어질까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경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경. 네. 예, 결국 신경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이란 말이 있듯이 근육과
골격은 서로 상호 보충하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뼈가 약하면 중심에 힘을 받쳐주는 중력을 전달하는 구조물이 약해지면 근육이 그거를 받쳐주려고 더 강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약한 사람도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반대로 근육이 약한 사람은 뼈가 단단해야 되는데 뼈가 단단한 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체질. 통뼈. 네.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유전자의 그 발현으로 해서 뼈의 건강도는 타고나는 거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뼈는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물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삭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뼈도 삭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뼈가 삭는다는 뼈가 그거를 삭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뼈가 삭으면 내과에는. 골다공증 예, 이런 그게 게 이제 골다공증을 가는 골다공증. 거죠. 그 나사가 풀어지신 분들 많고요. 고장난 분들. 예. 뭐 표현을 하자면 나사 풀어졌다는 거는 우리 의학에서는 인대가 약해졌다고 표현을 하는 게 제일 맞고요. 네. 예, 인대가 풀어졌다는 게 약해졌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조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진 건데 그러면 반사적으로 신경계가 그 떨어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주변에서 근육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통증도 오고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구조 스트레스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완벽한 체형을 밸런스를 좌우 대칭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대칭이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근데 얼굴을 그렇죠. 반을 나눠도 똑같은 뭐 사람이 김태희도 없다. 얼굴이 양쪽이 다르다던데요. 뭐 그런 네. 완벽한 거는 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진을 보면 그림을 네네. 보면 네네. 그 완벽이 조각품 그거 네. 빨가벗은 이렇게. 사진이요? 아니 시계 앞에 서서 이렇게 팔 벌리고 네네. 있는 네네. 뭐, 그게 이제 대칭성.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세모 이렇게 그려놨던 그거만 네, 사람 인체가 딱 이렇게 팔자를 벌리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근데 의과대학 다닐 때도 신경에 대해 신경외과 뭐 신경과 같은 거 이제 수업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경이 뭐지? 그렇죠. 엄청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게 되게 진짜 이주영 강사님 신경 그러면은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죠. 신경이 저희,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아는 신경은 신경 신경 쓴다. 그 신경밖에 없어. 그렇죠. 신경 쓴다. 그리고 신경 쓴다는 신경을 알지. 신경이 뭐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 원장님한테 제가 계속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들은 생각이 이게 그 예를 들어 TV가 전자제품 TV가 켜지려면은 이 콘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줄이. 그렇죠. 그 전기줄이 신경이고 그다음에 이 콘센트 꼽는 게 아마 척추에서 나오는 그런 분지로 그럴 수 있겠죠. 이해하면 전기를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줄이 예를 들어서 좀 어디 압박에다 눌리거나 그건 이제 아까 같이 나사 뭐 예를 들어서 척추가 눌려지거나 아니면 뭐 피막이 벗겨지거나 그러면은 TV가 나왔다 안 나왔다 치직치직 하면은 그게 이제 신경 손상이나 TV가 잘 안 나온다. 제가 설명 잘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조금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 신경 쓴다의 신경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사실 이게 중앙의 뇌와 이 척추가 다 어떻게 보면은 중앙 콘센트 전기 나오는 발전기고 거기서 저기 뭐지 그게 전기줄이 쭉 나오면 전기줄이 그 장기에 가서 거기다가 전자 정보를 뭔가 정보를 주면 걔들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은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가 전부 다 신경줄을 타고 가거든요. 신경줄이요. 신경줄을 타고 가는데 그러면 정보가 뭐냐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재밌는 주제거든요. 네. 정보가 정보. 네네. 심오합니다. 모든 정보는 피부 감각기나 눈, 코, 입이라는 중추신경계로 가는 아주 오감. 특별한 감각기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게 되는데 모든 자극은 신경 신호로 변환이 됩니다. 전기 눈으로 신호로. 보는 거, 피부로 만지는 피부 만지는 거 이게 촉감. 다 신경 신호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네. 들어오면. 네. 음식 먹는 것도 신경 신호 전환됩니다. 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쓰고 막 하지만 자판을 두드리지만 결국에는 뭐 0 아니면 1 이진법으로 그게 전환이 돼가지고 컴퓨터 인지한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 예. 비슷하게 우리 인지가 몸에서 되지만 글자로 나타나는 보일 때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이런 보일 거?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켜지고 TV가 켜지고 뭐 불빛이 켜지고 이런 거로 우리가 눈이 떠지고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진법으로 바뀌듯이 신경 신호로 바뀌어서 네. 우리가 몸에 그렇게 해서 정보가 들어온다. 예, 이진법의 실체는 뭐냐면 탈분급 현상을 표현하면 탈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가 탈분급을 일으키면서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 건데 결국에 음과 양이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다양하게 조합이 돼서 뇌가 네.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신경 신호가. 결국에는 네. 연관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신호 체계로 말하면. 네.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어떤 정보가 가느냐. 네. 신호 체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이 있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네. 중간 경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신경 가는 길, 길. 일종의 네네. 길이 중요한데 그게 고속도로냐, 네. 아주 뻥 뚫린 고속도로냐, 좁은 길을 타고 가느냐. 그래서 이제 정보 전달의 형태도 바뀝니다.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진 거는 촉각 같은 겁니다. 촉각. 네네. 탁 누르면 바로 느낀단 말이죠. 네. 내가. 근데 통증은 느려요. 아픈 통증이요? 거. 아픈 거는 초당 한 30m 정도로 가는 속도로 가고 촉각은 초당 120m 속도로 간단 말이죠. 선생님 언제 재보셨어요 그것을? 그 신경해부학 교과서에 나오는 저 공부를 다 까먹었습니다. 초당 30m. 포기하던 과목 중에 사실 하나잖아요. 신경외과. 그러면 죄송해요. 신경외과 이런 통증이 거는. 초당 의사 선생님들도 포기하셨던? 아니 통증이 초당 30m면 만약에 제 몸이 지구만큼 크면 아픈 자극에 갈 때 한참 걸리겠네요. 한참 크죠. 찔렀는데 예를 들어 그 다음 날 돼서야 이렇게 되겠네요. 효과가. 지금 전혀 이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길이 좋아야 되는데 길을 막는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 뭔가 그게 뭐예요? 척추 디스크입니다. 척추를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줄 위에다가 뭐 장롱을 놔둔다든지 냉장고 밑에 깔린다든지 뭐 이런 식이랑 비슷한 거겠네요. 예전에는 척추 신경이 신경공에 있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렇다고 눌렀다는 가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염증, 그 신경 뿌리 주변의 염증이 더 통증을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 통증 치료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좋은 치료로 지금 선생님 발전하고 제가 있습니다. 신경 뿌리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허리가 하도 앉아서 그런지 누르면은 뭐 약간 척추를 누르면 좀 압통도 있고 매일 앉아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허리가 좀 뻐근할 때도 있고 그게 지금 신경 주변에 염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닌가요? 여러 가지 정확한 진단 기법이 합산이 돼서 통합적으로 봐야 되고 구조적인 스트레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구조적인 스트레스는 그 몸의 정상적인 균형, 우리가 좋은 밸런스가 무너질 때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병의 발생들을 보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 게 있고 기능 이상이 있고 그 기능 이상이 더 진행을 하면 병변이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 코스를 가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인지하는 수준은 네. 대부분 병이 생기고 난 뒤에 우리 알겠네요. 선생님들이 병이라고 진단을 딱 내려주시는 정확한 영상 이미지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병변이 있다고 표현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대부분 알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많이 심각해진 경우에 그렇죠. 인지하게 된다는 예, 거죠. 조금 이렇게 뭐 디스크를 수술해야 진행했을 된다든지 때 뭐 아주 심각해졌을 때 그러면 저 좋은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발견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기능학의 개념인데요. 네. 그러니까 질병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상에 맞춰서 정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의 그 평생 활력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예, 병은 없는데 환자는 그러기 상태야. 검진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했는데 정상은 아니에요. 엄청 피곤해. 그렇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저희 저도 실제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요즘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일이 없더라도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다리를 왜 꼬세요? 가만히 있기가 다리를 그냥 일자로 놓고 그냥 두 다리를 이렇게 놓고 있기가 불편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꽈야지 편한 거예요. 그거 문제가 네.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방금 방금 이뻐 보이려고 꼬신 줄 알았는데. 말씀드리려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네요. 불편하기 때문에 편하기 위해서 꼬는 네. 겁니다. 아. 일종의 몸의 패턴을 형성한 겁니다. 그렇죠. 체형이. 찰스 봐. 그럼 강사님, 네. 꼬실 때 어떤 한쪽으로 꼬시는 패턴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왼쪽 다리가 올라가요. 네, 왼쪽 다리가 올라가요. 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네. 한쪽 패턴을 선호했다는 거는 체형이 그쪽이 굳었다는 거고 네. 그럴 때 몸이 느끼는 자극이 제일 최소화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편한 네, 자세가 되는 편해. 거고 네.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서 들으면 다리를 꼬아서 편하신 분들은 골반 밸런스가 안 맞는 신호를라고 생각해도 그럼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꼬는 반대 방향을 꼬게 되면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uncomfortable 불편해지겠죠. 그럼 예, 그래서 다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죠. 제가 꼬는 다리가. 그럼 어떻게 꼬아야지 잘 꼬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야구 선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야구 선수. 그러니까 편측 운동하는 분들. 아. 야구, 테니스, 네. 골프. 또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의 운동은 한쪽 방향을 더 잘 쓰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예, 네. 그 한 방향을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몸에는 언밸런스 패턴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신경이 기억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손해와 대뇌의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을 해서 아주 이상적인 좋은 패턴을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균형이 무너지는 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가만 운동선수가 균형이 무너지면 수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버퍼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한쪽을 쓰는 분들은 하기 전에 대칭성을 살리는 운동을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몸을 네. 풀고 좌우 반대쪽 안 쓰는 근육도 풀고 골고루 함으로써 몸을 좋은 밸런스를 만들어 놨을 때 한쪽 패턴의 운동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는 겁니다. 이승엽 선수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오랜 선수 생활을 하신 분들은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네, 대칭성을 아마 아실 겁니다. 한쪽을 잘한다는 거는 대칭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 네. 한쪽이 너무 한쪽 편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병이 나버립니다. 디스크가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하중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균형이 더 잘 뛰어나고 맞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할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제가 펴보니까 다리 길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병원에 가서도 그렇게 들을 수 없었고 그냥 다리 꼬지 마세요라고 정도만 했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많이 허리를 쓰시거나 뭐 이럴 때는 그냥 스트레칭 해주세요 정도였는데 몸이 그렇게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를 저도 잘 몰랐죠. 그리고 저는 서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강의할 때 주로 서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짝다리를 짚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건방지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짝다리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표시 안 나게 짝다리를 그렇죠. 짚죠. 그게 편했던 거라고. 이 몸이 비대칭이 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습관이 첫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습관. 습관.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 늘상 하는 반복하는 일 네. 이런 게 메이저가 되고요. 인체로 들어와서는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서부터 보면 발목입니다. 발목. 제가 발목을 그렇게 자주 접질렸는데 상관이 있는 건가요? 관계 있습니다. 발목을 최근에도요? 네. 어디서- 그냥 걷다가 접질려요. 걷다가? 네. 네. 그리고 서 있다가 뚝 이렇게 되고요. 뭐 주로 힐 같은 거 신으세요? 아니 저 힐 안 신죠. 근데 편편한 신발을 신어도 네. 삐끗.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인대가 약해져 한쪽 있으신 인대. 거고 네. 결과적인 얘기고요. 네. 발과 발 구조와 발목 구조가 두 개가 불안정할 때 잘 삐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운동이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면 걸으면서 다쳐요. 이제 주로 계단 내려갈 때 마지막 계단을 잘 못 받다든지 이럴 때 삐끗하는 수가 있고, 근데 골반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위로 올라오면 골반의 비대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네. 여자분들이 치마 입었을 때 앉는 자세. 아 그렇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네네, 앉기 그렇죠. 위해서 네. 한쪽으로 몰아서 앉잖아요. 유용한 자세요? 그걸 위험하다고요. 티 위험했나? 네. 근데 여자분들이 근데 양반다리 그러면은- 하고 앉진 않잖아요.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네. 전통과 결합된 형태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배려심 있는 남자분이라면 네. 치마 입은 여성들이 앉을 때 뭐 이렇게 외투로 덮어주신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외투를 덮고 다리를 좀 뻗고 양반다리를 앉는다든지 네, 네. 좋은 이렇게 반가부자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그래도 이상적인 건데 앉는 패턴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바닥에 앉는 식당보다는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식당이 낫겠네요.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으면서 의자를 쓰는 게 좋고 등받이가 예, 있으면서. 바닥에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맨바닥에 앉는 데는 잘 못 가셔요. 그렇죠. 앉는 건 앉아도 나중에 일어날 일어날 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맨바닥에 식당을 한번 그냥 누워버릴까요? 누운 게 가장 척추 좋으니까? 아무 데서나 누우려고 그래요? 아니 일단 누우면 척추 구조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제일 중요하죠. 눕는 거 중요하죠. 좋죠. 예. 그 뭐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 업무 효율을 올리려면 중간에 꼭 쉬어가야 됩니다. 아, 네. 예,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척추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네. 운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졸음 운전입니다. 네. 그런 문제. 졸음 운전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고 네. 이제 그 시간은 척추 피로도가 증가하는 그겁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잘 많이 벌어지는데 긴 거리를 갈 때 쉬어가는 겁니다. 쉬어가는 거. 아, 휴게소를 네네. 여러 번 들어가는 게 좋고요. 네. 컴퓨터나 집중적인 업무를 할 때도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가는 게 업무 능률을 더 증가시키는 거고 네. 오전 오후 업무가 있다면 중간에 분명히 중력을 피해서 한번 사람이 누워주는 거. 중력을 피하는 자세거든요. 네네. 눕는 네. 게 한번 피해줌으로써 오후 능률은 더 증가합니다. 잠깐만 강사님. 네. 그럼 강의하다가 어떻게 바닥에 들어 누우시는? 그렇진 않고요. 오후는 아닌데 저는 생각해 보니 강의 없을 때 주로 누워 있거든요. 어디서? 강의장에서? 그러면 집에서. 집에 계속 누워 있다가 강의하시고 또 누워 있다가 이렇게 그 제가 살려고 그런 거였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짝다리 짚고 몸은 아는 거죠. 강의하다가 누워. 몸은 아는 거죠. 몸이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네. 더 다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몸의 지혜를 아시는 거죠. 제가 게으렀던 게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누워 있는 게 편해요. 근데 아니 얘기 듣다 네. 보니까 네. 우리가 아까 운동선수가 편측 운동을 많이 한다 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측으로 많이 쓰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대표적인 게 마우스 쓰는 거죠. 마우스. 맞다. 오른손으로만 저 하거든요.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잡이는 네. 또 왼손. 근데 어떤 분들을 봤더니 요즘에 양쪽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번갈아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게 금방 될까요? 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왼손 쓰는 습관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우리 김 원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수술하시는 분이니까 이 양손을 다 쓴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뭐 실로 묶는다든지 이런 네. 작업할 때 한쪽을 써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양쪽 빨리 좋아야지만 이게 매듭을 정확하게 하고 빨리 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개발한다는 거는 뇌 발달에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수술할 때도 보면 실제로 기구들이 전부 다 오른손잡이용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왼손 선생님들은 오른손을 다시 연습할 기회들이 있는데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을 기구를 쓰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죠. 옛날에 전설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가 오른손 왼손. 왼손잡이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오른손 기타를 뒤집어서 쳤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마우스가 조금 요즘에 핸드폰도 나오고 점점 모바일이 발달하니까 알파고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눈을 이렇게 눈동자를 돌리면 클릭이 움직이고 깜빡깜빡하면은 딱 거기 찍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실제로 생각도 그런 건 있잖아요. 네. 요즘에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렇죠. 식물인간 밑으로 네. 못 쓰는 분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컴퓨터 하고 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도 안 하는 게 점점 보니까 뭐 구글 번역이 이런 데서 잘 번역기 잘 돼서 조금만 그렇죠. 있으면 그냥 얘기하면 저절로 번역을 해주지 않을까. 뭐 통역도 해준다 그래서 하고. 지금 내가 하여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근데 얘기가 바로 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인들이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제가 앓고 있는 증상들을 여쭤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척추 구조하고 연결이 있었고 이게 다 신경의 어떤 약화하고 연관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네. 척추와 그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를 서로 상호 연결성을 생각해 보면 척추의 움직임은 간접적으로 신경계에 간접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회복적으로. 네. 근데 그 관계를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통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건데 그분의 체형을 이 전체를 하나 분석해서 부분을 이제 또 분석하는 겁니다. 아,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통합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기능 이상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럼 사전에 찾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죠. 예, 사전에 발견하면 좋은데 근데 발견하기 어려운 게 관심이 일단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파야지만이 아파야 병원에 생각합니다. 가는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약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기능 이상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가시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증거가 안 보일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네.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경험이 임상에 대한 임상 경험이. 경험이 이제 그 접목을 시켜야지만 미리 좀 읽어낼 수 있고요. 네. 그 이제 환자의 관심과 선생님의 어떤 관심을 갖느냐, 네네. 기능 이상의 관심이 있느냐가 결합될 때 발견될 확률이 있으세요. 예전에 조성우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몸이 물이 담겨져 있는 다라이 아세요? 다라이 알죠? 네, 물통, 네, 고무 다라이. 네. 한국말입니까? 부산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숙하게 쓰던 용어라서. 근데 네. 요즘 현대의학이 찾아내는 거는 옆면에서 구멍이 났을 때 물이 새는 거 네네. 이게 이제 병이라고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바닥은 젖어 있지만 옆면에서 물이 새는 게 이거는 없을 수 있죠. 네네. 찾을 수 없고 네. 그러면 이게 물통을 들어서 밑면이 진짜 뚫렸나 봐야 되는데 그걸 볼 방법은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어지간히 안 젖어 있으면 뭐 그냥 내버려 둬봐라. 네. 이런 식이 문제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자꾸만 키우게 되는 꼴이 된다 이렇게 그렇구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건 문제네요. 그거 보통 아파야 병원을 가는데 네. 아파서 척추가 아파서 병원 갈 정도면 거의 디스크예요? 말기 아닌가요? 정말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오실 것 같고 그 남녀 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예. 남자의 경우는 이 바깥에서 매일 일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쫓겨요. 그러니까 틈을 못 내는 네네.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성향이 어지간한 아파 병원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다 들- 이겨낸다고 들- 생각해요. 들어 누울 그거를. 때쯤 되면 네. 이제 제가 가는 병원을 거예요. 안 가요. 병원에서 살잖아요. 하루 종일 병원에 있거든요.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근데 네. 사실 제는 병원이 직장이니까 그래서 기능 이상을 찾기가 힘듭니다. 남자들은 특별 증상이 나와야 되고 네네. 본인이 이제 관심을 볼 때쯤이면 약간 이제 어느 디스크가 정도 굉장히 진행되고 손상이 있는데.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여자분들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네. 여자분들은 근골격계 자체가 남자분들보다 약합니다. 아. 약하기 때문에 네. 페인, 통증을 조기에 많이 느끼세요. 아 조기예요? 네, 조기에 많이 느끼고 여자분들은 몸이 섬세합니다. 네네. 호르몬 영향을 남자보다는 훨씬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이 오면 다른 쪽으로 신호가 와요. 아. 막 척추가 나빠질 때까지 그렇게 안 있고 아니고요. 네. 다른 증상으로 다른 증상이 먼저 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일 흔한 게 피로감이죠. 우리 몸, 짜증나고 어깨. 피로하고 네. 내 어깨에 뭉쳐 있고 그러니까 네네. 짜증나 있고. 성격 나빠지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생리통 심해지고 네네. 신호는 보내줍니다. 아, 신호는 보내주는데 네. 그거를 그냥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죠. 이건 남 다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네네. 아, 잠시만. 피부도 안 좋아질 수 있나요? 피부도 영향을 받죠. 아 그래요? 피부에 이강사님이 네, 굉장히 제가 관심 완전 관심 많은데, 혹시 관계됩니다. 아, 예, 교감신경계와 관계됩니다. 아, 피부는. 피부가? 그렇구나. 그럼 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그 비그 허리가 갑자기 커지셨어. 신경이 안 좋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피부는 물입니다. 물. 네네. 수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전문가들은. 그럼 수분을 옮기는 주체가 누구냐? 혈관입니다. 네. 혈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과 하나의 다른 체계인 림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맥은 강한 압력으로 신선한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지만 정맥은 빠져나가는 하수도라 보시면 됩니다. 네.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뭐 이런 말씀 되나요? 하수구가 막혔어요. 네네. 막히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 나죠. 예, 제가 맨날 그 막더라고요. 하수구가 맨날 막히면 안 혼납니다. 되는 겁니다. 아니 뭘 하시길래 막히게 하지? 상수도는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보내줘요. 네. 그런데 하수도가 막히고요. 막혀 있어요. 네. 예, 그런 혈관들의 기능을 조율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신경이 교감신경계입니다. 네. 그런데 교감신경계는 주로 흉추에서 나옵니다. 흉추. 네. 흉추는 우리가 가슴? 가슴뼈죠. 가슴뼈. 뭐 이렇게 가슴뼈라 표현하면 그 흉추는 목의 영향을 받아요. 목에 경추의 영향을 받아요. 네. 경추는 경추 영향을 받는다. 예. 얼굴로 가는 혈관이나 이런 게 이런 네. 거는 전부 다 흉추에서 나오는데 네. 흉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교감신경이 돼서 얼굴로 분포를 하고요. 네. 교감신경이 혈관을 좋았다가 풀어줬다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신경 뿌리가 흉추인데 그 흉추는 위에 머리와 경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불편해서요. 목에 피로감이 오는 분들은 이상징후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목이 피곤하다, 네. 목을 잘 만진다, 네. 어깨 쪽지가 뭉친다, 네. 자고 나면 뒷골이 무겁다, 눈이 오후쯤 되면 눈이 침침해진다. 한 번씩 아침에 기상시에 손이 저리다. 네. 이런 게 다 유사 증상입니다. 얼굴이 잘 붓는다. 그 제가 한번 제가 환자분들 여성 환자분들 엑스를 찍어보면 이 흉추 윗부분이 약간 휘거나 뭐 압박을 받아 있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실제로 그 부분이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다른 병들이 많아요. 뭐 잠 못 자고 뭐 자꾸 근육이 뭉친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뭐 목에 걸리는 느낌도 들릴 수 있고 뭐 그런 네.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했거든요. 뭐 그래서 이게 저쪽에 교감신경절이 거기 있으니까 교감신경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군요. 아프다고 얘기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아, 그럼 50견도 그런 거에 아닙니다. 그건 또 달라요? 예, 네. 좀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능 이상적으로 봤을 때 전구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들은 초기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고요. 신경 이상에 대해서 기능 이상 신호를 초기에 보내주는 게 있고 말기점 보내주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 이 신호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네. 본인은 알아채야 되고요. 네. 알아채서 이제 선생님께 얘기를 드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게 이상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잠시 어깨, 이랬다가 좋아지겠지. 네, 이렇게. 어깨 결림은 그냥 하루 이틀 또 자고 나면 또 좋아졌다 또 다시 하니까 그냥 나는 만성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컴퓨터 많이 하니까 어깨 예. 뭉치는구나. 그렇게 넘어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그거는 그냥 어느 뭐- 정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식생활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은 해야 되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경로를 가야 돼요.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 돼요. 나빠지는 게 열이라면 그걸 5 정도로만 줄여줘도 네. 몸의 스트레스는 줄기 때문에 네. 그 스트레스 줄었을 때 몸이 균형이 좋아지면 다른 일에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네. 다른 활력 있는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통증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고개를 숙이는 모든 인간의 동작은 고개 숙이는 데서 오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도를 줄이는 치료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목을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끔 유지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을 이렇게 숙이는 게 나쁘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더 숙이지 못하게 뭐 예를 들어서 네칼라를 한다든지 뭐 아니요. 이런 장치를 해주면 어때요? 네칼라를 그거는 쓰시면 안 되고요. 왜 그렇죠? 왜 그러시냐면 네칼라는 건 위급 상황 때 쓰는 겁니다. 위급 상황 때 우리 몸이 자기가 기능을 못할 때 완전 원조입니다. 네. 내 목을 받치는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나 골격이 힘을 못 쓸 때 그럴 때 100% 원조를 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네칼라가. 아프리카 뭐 부족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링 막 끼워가지고 그죠? 기린목 만드는 자기 목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육이. 그럼 할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는 해줘야죠. 그러나 그걸 습관처럼 해버리면 자기 근육이 자꾸 줄어들 겁니다. 혹시 아프리카 그 부족이 이런 걸 다 알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아니요. 그래서 그 부족들 이게 고리를 한 오랫동안 하고 있던 성인들은 이게 뽑지를 못한대. 뽑으면 목뼈가 부러진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생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칼날 오래 해도 그런 건 비슷하게 문제가 생길 근육 수 위축이 올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초기 때는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힘이 안 팔도 좋을 한쪽 때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기부스하게 되면 여기가 나중에 근육이 주잖아요. 그렇죠. 몇 달 말랐죠. 사이에도. 엄청 말랐죠. 이렇게 두 개 그치.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가 목이 이렇게 되면 목이 두꺼운 분들은 좀 잠깐 좀 해도 괜찮겠네요. 농담입니다. 아 잠깐만. 네. 아까 우리가 척추, 목과 흉추와 얼굴 피부가 어떤 네. 관계 있는지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갑자기 아프리카 부종 얘기를 부종. 했는데 피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이런 여성들의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동맥과 정맥과 림프가 있을 때 동맥은 몸이 아파도 여성분들은 얼굴은 좋은 분이 있어요. 표가 안 나요. 네네. 예, 얼굴로 가는 혈액은 몸의 모든 혈액순환에서 1순위로 머리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렇죠. 예, 네. 강력한 첫 1순위입니다. 네. 다른 건 부족해도 얼굴 쪽으로 보내는 혈액은 먼저 가기 때문에 동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얼굴이 붓는 분들은 네. 하수가 막혔군요. 나가는 게 안 아, 좋을 아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얼굴이 붓는 거예요? 주로 아침에 붓습니다. 근데 하수가 막혔다. 일어나 가지고 활동을 조금 하면 빠집니다. 빠지죠. 그렇죠. 빠집니다. 네네네. 근데 열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력을 공감하실 받으면.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아침에 붓는가? 그러게 왜 아침에 누워 붓죠? 있으니까 그냥 누워 있을 때 뭐 하나요? 베개 베잖아요. 네네. 얼굴이 올라갑니다. 심장보다 높으니까 머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붓는 분들은 어떤 체형을 가졌냐면 목이 커브, 우리가 목 구조가 일자가 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네. 일자 형태를 네네. 가진 분. 안 그러면 뒤로 간 경우. 아, 뒤로 약간 젖혀주신 분들이요? 네. 아니요. 커브 자체가 후만형 커브라 그러는데 정상의 반대로 가는 아. 거죠. C자가 일자가 됐다가 역시자로 역시자로. 역시로 가는데 네네. 이 상태가 잘 때 더 심화됩니다. 베개- 베개는 네. 무조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리가 부으면 다리를 올리고 주무세요. 붓기가 빠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얼굴이 보면 얼굴 올리고 주무세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거 머리는 더 내려야지 되나요? 아닙니다. 허리와 목은 좀 다른데 네. 머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목에 척수가 땡기는 겁니다. 목 커브가 펼쳐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위아래 힘으로 양극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발생하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릅니다. 다리는 올려주면 허리는 척수가 없군요. 척수가 다리. 없습니다. 신경 다발만 있지. 임파 순환이니까 예. 다리는 그리고 다리 쪽에는 채널이 있습니다. 정맥이. 정맥 밸브라는 게 있어서 하지정맥류 발생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데 그 기능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네. 때문에 다리하고 목하고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네, 얘기가 그 다르네. 다른 다리는 얼굴하고는. 척수가 없으니까 들고 있으면 좀 붓기가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목은 이렇게 베개를 베면 척수가 이렇게 네, 일자가 그렇죠. 더 나빠지는 너무 거죠. 일자가 악화되는 거죠. 목 커브가 더 악화되니까 네. 그게 신경에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영향을 줘서 줍니다. 그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혈액순환, 임파나 정맥이 그러니까 하수도가 더 막히게 되는. 더 막히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신경 압박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펼쳐지면. 그 베개를 일단 높은 걸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맞네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그 모든 건 적당해야 되거든요. 적당.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그러니까 옷으로 말하면 기성품이 아니라 맞춰 있는 개념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고침 단명이라는 우리 네, 조상님들이 맞아요. 그런 말씀 많이 네. 쓰셨죠. 네. 아주 높은 베개를 베면 명이 짧아진다. 네. 그 이제 아, 어느 그런 정도 부사성어도 있었군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어느 정도를 높이 네. 벤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이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거네요. 본인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베개 높이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요.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이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 한번 갔다가 할아버지들이 베는 베개를 딱딱한 베개를 베는데 머리가 90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딱딱한 걸 90도로 베고 어떻게 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편하신 분들도 있대. 요즘에는 기능성 베개 이런 베개, 것들이 엄청 네. 잘 나오잖아요. 네. 그 베개 저도 기능성 베개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베개들 보통 집에 보니까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분한테 베개 몇 개 갖고 있는가 물어보시면 저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이 강사님 혹시 베개가 있죠. 기능성 베개. 아니 근데 아니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계속 네.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안 맞아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베개에서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본인의 몸에 상태가 안 안 좋다는 좋다는 거를 거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저거랑 똑같네. 근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내가 다른 집에 가서 그 베개를 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개를 샀어. 우리 집에서 뵈니까 안 편해. 그럼 이런 거는 그럼 그 집에 가서 배야죠.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빼야 되는 거구나. 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그게 몸에 안에 문제구나. 자기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베개를 배도 계속 안 편하지 편한 않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간관계 할 때도 이 사람도 안 편하고 저 사람도 안 편하고 저 사람도 안 편하고 그래서 나한테 많은 사람을 계속 찾다 보니까 없어. 드물어. 근데 결국 그게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좋아지면 알아야지. 이 사람도 성격이 맞고, 어떤지 알아야지.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그 말도 이 베개도 맞고 이 베개도 맞고 다른 말로 이해가 하면, 확 되네요. 예, 백지는 여러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려진 그림 속에는 다시 추가하기는 원판을 제한되겠죠. 어그러뜨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백지 같은 마음이 맑은 사람은 포용하는 힘이 늘겠죠. 근데 우리가 네. 그런 베개를 하나 사려고 해도 뭐 무슨 상을 받았네, 뭐 배매는 무조건 편하네 이런 광고를 보고 사지. 사실 그렇죠. 이게 나한테 맞는지 뭐 그렇진 이거는 않죠.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제일 좋은 정답을 알려드리면 본인이 스스로 그 높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예. 진짜 어렵네요. 예, 객관적인 네. 사실을 근거로 네. 기준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척추 체형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섰을 때 우리가 바른 체형이라는 건 기가 어깨선 중심에 오도록 잡아주는 거거든요.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에 부담이 안 가는 베개 높이가 제일 좋은 건데 그러면 몸에 부담이 안 가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그 찾기가 힘들죠. 일단은 주관적인 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본인이 느낄 때 편안해야 되고 내가 느꼈을 때. 두 번째는 편안하다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안정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심박동이라든지 이런 게 고르게 갑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을 주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네. 경추가 안 좋으면 어떤 결과가 또 올 수 있냐면 뇌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뇌관. 네. 브레인스템 예, 있죠? 우리가 뇌관이라고 부르는 그 중추신경계인데요. 그 부위에 망상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몸에서 오는 모든 자극을 걸르고 보내고 하는 게이트, 채널 같은 게 있어요. 네. 문을 갖고 문 같은, 있어요. 네. 예. 천연 우리가 필터군요. 천연 필터. 그렇죠. 필터 역할을 하는데 그 망상체 기능이 이상이 있다면 걸러주는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든지 몸을 가볍게 부딪힌다 이래도 잘 깹니다. 아 중간에 자꾸 깬다고 한 사람은 예민한 성격이 아닌 거네요. 예, 예. 그 성격으로 봄이- 할 게 아니네요, 진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저 이런 있어요. 분도 봤어요. 윗집에서 밤에 자꾸 소리를 내가지고 새벽에 윗집에 뛰어올라가지고 한판 붙어가지고 막 서로 층간소음? 계속 불편해서 네네. 층간소음 때문에 뭐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가 가라 내가 가라 막 이런 분을 봤는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망상체가 제 기능을 못하면 그 예민해져가지고 잘 때 그 자극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망상체 중재 서비스를 한번 해봐야 될까요? 그러면 왜 망상체가 그리 될 수 있는가? 네. 이제 그게 참 중요한데요. 원인을 아직 다 몰라요. 그거를 잘 모르고 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의사들이 봤을 때 기능을 이상을 줄 수 있는 하나만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척추 구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목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척추의 가장 S자가 그렇죠. 돼 있어야 되는데 네. S자 커브가 가장 인간이 직립하기에 좋은 구조의 네. S가 어떻게 옆으로 S야 아니면 앞으로 S 어떻게 S인지 지금 안 보이니까 옆으로 솔직히. S입니다. 옆으로. 옆으로? 옆면에서 S입니다. 아, 자,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했으면 척추 측만증이잖아요. 네. 아니 양쪽에 S가 있으면 좋다 그러잖아 우리가. 아 양쪽에 S가 있으면 글래머라고 글래머라고 하는 거군요. 네, 또 앞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얘기가. 앞에서 양쪽에 있으면 그건 글래머고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목은 앞으로 약간 나오고 흉춘 등은 약간 뒤로 갔다가
허리는 약간 앞으로 가고 들어가는 아. 그게 그 S를 얘기했죠. 전만형, 제가 후만형, 그거를 전만형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청취자들이 네. 설명한 거지 뭐 제가 뭐 그-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신 거죠? 이상한데. 네. 망상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요. 네. 자다가 이렇게 안과 선생님들 안대를 권합니다. 수면을 잘 못 네, 드는 맞아요. 분들. 네. 그것도 빛이 자극이거든요. 네. 그 자극이 자는 동안에 그 자극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뇌를 자극을 주가지고 깊은 잠에 못 들게 한단 말이죠. 근데 망상체는 그것조차도 막아줘야 되거든요. 눈꺼풀로 들어오는 자는 빛 동안에는 정도를 막아줘야 모든 되는데. 자극이 네. 뇌를 깨우는 네. 각성시키는 자극을 전하면 안 되는데 네. 망상체 필터 기능이 약하면 약하면? 통과돼서 뇌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인지 기능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자꾸 의식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죠. 부시럭 소리에 깨고. 네, 기청력, 눈, 촉각, 소리 네. 뭐 이런 거 다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깨면 어떻게 되나?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이상하고 적당하게 유지돼야 되겠죠. 네네. 안 깨면 누가 집어가고 보쌈 해가고 그것도 안 모르고 되잖아요. 그냥 너무 내리 깊이 자는 잠들어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오고 그래도 모르고 돼버리면 자니까. 옆에서 완전히 구슬해도 차단되다는. 안 깬다라는 사람은 엄청 망상체가 근데 좀- 소주를 한 그것도 3병 이상이 먹으면 있을 수 망상체가 있어요. 기능 안 하나 봐요. 소주 한 3병 먹으면. 다른 기능 이상이 있어요. 그거는 망상체 정상적인 그 기능을 아예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깊이 자는데 누가 뭐 잡아가도 모른다. 네. 구슬해도 모른다도 그것도 문제고. 정상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 부시럭거리- 며칠 전에 김 원장님이 망상체가 기능을 안 하는 현상을 좀 본 것 같아요. 저요? 같이 술 드시고 나서 네. 갑자기 막 그런 거-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갑자기. 그게 중요한 게 그 목의 구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목이 펼쳐지면 그 속에 있는 척수신경까지도 위아래로 당깁니다. 그 이제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거든요. 텐션인데 텐살 포스라 그러는데 그 텐살 포스가 전달되면 그 경추 척수의 바로 위에가 뇌관입니다. 네. 메둘라라고 하는 뇌관, 폰스, 미드브레인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리로 장력이 당기는 힘이 전달되죠. 메카닉 힘의 신경계는 약하거든요. 물리적인 힘에 네, 약간 물리적인 힘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최소화시키고 안정 상태 옵티멀하게 만드는 게 뭐냐? S자 커브입니다. 아, 그래서 일자목이 안 좋은 거군요. 네, 안 좋습니다. 그게는. 네. 그러면 일자목은 요즘 굉장히 흔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일자목 사실 모르는 네. 사람 잘 없던데 일자 허리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자 허리. 제가 생리통 심하고 뭐 자궁에도 질환이 있고 뭐 잦은 질 감염도 있고 이런 환자분을 한번 이 허리 엎드려서 눌러 보니까 엎드리게 해서 아래쪽 허리랑 그 꼬리뼈 있는 데가 굉장히 압통이 심하더라고 젊은 분인데도 그렇죠.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자지러지듯이 그렇죠 진짜 누르기만 하시는 분들. 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경 신호 전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쪽 장기에 서큘레이션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고 신경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도 덜 되고 그런 세포들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감염도 잘 되고 면역 체계도 떨어지고 면역이 그죠? 떨어지고 안 좋은 어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좋은 세포들이 작용을 못하면 나쁜 조직들이 생겨날 때 그걸 갖다가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장기든. 네,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신경을 주위에서 보호하는 골격 구조, 연부 조직, 관절 구조, 근육, 근막 이런 조직에 어떤 언밸런스가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병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치료 이런 것들은 치료보다는 네. 치료보다는 평상시에 어떻게 이게 그 관리를 하느냐. 결국은 생활 습관. 네, 그게 이제 그 이해가 생활습관은 필요합니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뭐 기능학 치료할 때 평소에 뭘 드시냐 체크하는 것처럼 또 이건 자세가 어떠냐 어떤 직업이 뭐냐. 직업이 네. 뭐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본인이 일단 인지하게 만들고 그거를 안 하게 해드리고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려드리는 게 일단 첫째인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 했을 때 너무 속도가 느리거나 좀 힘든 것들은 적절한 이제 어떤 뭐 시술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목이 그렇게 안 좋으면 일단은 뭐 아침에 얼굴이 부으면 일단은 그리고 또
꺼무칙칙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점점점. 아니 하수도가 안 빠지면 냄새 나듯이 그러니까. 얼굴에서 냄새가 나진 않겠지만 뭔가 있나 증상이 독소가 쌓이겠죠. 푸석푸석하고 대사산물이 쌓이겠죠. 얼굴에 얼굴에. 그러면 얼굴 빛도 별로 안 좋고 화장도 잘 안 먹고 그다음에 뭐 얼굴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트러블도 잘 생기고 트러블 잘 생기고 예민해지니까. 예민해지고 좀 뭐 건조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가 좀 칙칙하거나 뭐가 좀 뭐 흑자 이런 것도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얼굴만 계속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만 쓴다고 될 게 아니네요.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드신다면 어떤 화장품을 써도 잘 받아들여 줄 겁니다. 그 외부 상황 화장이 안 받는다. 네. 이것도 문제. 그렇죠. 이 여자들은. 화장품이 문제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네요. 베개가 문제가 아니고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 내 탓이네. 그렇지. 다 내 탓이로 내 쏠다. 탓이야. 슬프다. 왜? 이런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흉추신경이 눌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흉추가 눌린 상황? 예. 네. 갑자기 그 흉추가 이제- 바라지는데요. 예, 그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이제 조금 전문적인 의학적인 겁니다. 비대칭적으로 눌리거든요. 이게 증상이 양쪽으로 오면 좋지만 한쪽으로 오는 수가 또 있고 그런 거는 경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경추에 영향을 받는데 1차적인 문제는 경추의 그 척추가 일자로 되는 거, 네. 펼쳐지는 거.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목뼈가 일자로 예. 되는 거. 네. 정상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목이 이제 좌우로 이제 변화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턱관절이나 교합 문제가 관계될 수 있어요. 저작 운동. 우리가 교합은 저작하는 이게 운동. 이가 이게 딱딱딱 맞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이와 이가 상악과 하악이 맞는 경우가 이게 좋은 교합이라 그러는데 네. 제가 치과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고 네. 교합이 굉장히 관계된다는 건 사실이고요. 비정상적인 좌우 비대칭의 저작 운동이 일어나면 네. 얼굴 균형도 조금 이 근육이 발달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있어요. 씹는 것도 안 좋고 안 근데 좋을 수 그렇게 있겠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기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좌우 비대칭을 만드는 게 저작 운동과 비대칭적인 저작 운동과 경추의 그 구조, 특히 상부 경추 쪽에 이 밸런스, 좋은 구조, 이런 게 무너지고 우리가 두개골 있죠? 두개골도 운동을 합니다. 두개골이 운동을 한다고요? 두개골도 운동합니다. 내 호흡 들어보셨죠? 네. 내 호흡을 하면 내 척수액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네. 내 척수액이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이 두개골이- 텐션이 발생합니다. 아, 뇌 안에서. 그래요? 네, 근데 뇌호흡 그 광고를 보니까 명상 이런 거던데요? 그렇죠. 네. 안정된 내 호흡을 할 때 내 호흡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호흡을 할 때 뇌와 우리 천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까지 내 척수액이 흘렀다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네. 호흡을 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전 척추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단전 뭐 이런 건가요? 모든 명상이나 호흡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호흡법. 그러면 이게 목이 C자 컵을 유지하고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일단은 신경계 스트레스는 낮아지겠죠. 얼굴도 훨씬 더 빛이 날 수 있고 조금 더 예뻐질 수 중간 있는. 과정이 더 있지만은 네. 관련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머리 사실 우리 몸의 중앙 통제 센터가 뇌고 네. 척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목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예. 목이 그래서 목은 제일 다이나믹한 데거든요. 허리보다도 운동성이 더 많고 그리고 머리를 또 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머리 이고 있냐고 힘들어요. 머리가 무거워서. 그리고 목 근육은 허리 근육에 비해서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라우마 약해요. 외상에.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뭐 다쳤다, 넘어졌다, 충격받았다, 교통사고 났다, 뭐 이런 병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충격에 약합니다. 경추가. 특히나 다치는 데가 경추 관절. 제가 예전에 차를 몰다가 뒤에서 받쳤는데요. 사진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2년 동안 아팠어요. 2년 동안. 그게 알고 엄청 꾀병이라고 막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교통사고가 진짜 아프긴 아픈 거구나. 나는 그때 해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MRI 찍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증거가 우리가 없어. 아픈데. 하는 기능학의 아주 외상 쪽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디스크가 터졌거나 하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근데 네. 통증은 계속 있다. 통증이 계속 있어요. 이런 예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외래에 있으면 상해 환자가 옵니다. 네. 상해 환자. 근데 외상을 받는 거죠. 맞아서 그런 경우가 상해라 그러는데 문제는 멍이 없어요. 본인은 네. 다쳤는데 네. 아, 충격은 갔는데 외상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근데 드러나는 예, 거지. 겉으로 네.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괴로운데 증거가 없어지는 그 거죠. 주변에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은 아프다는데 이제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꾀병이고 좀 네, 이거 잘 오해를 받게 이겨내지 되는. 못한다고 하고 정신력이 약하다고 그러고. 사실 우리 만성 피로가 다 꾀병으로 오인받고 억울해서 오신 분이 참 그렇죠. 많거든요. 나는 네. 피곤한데 검진을 가서 해보면? 싹 다 했더니 별 이상이 없더라. 네. 그렇죠. 그렇게 오고. 진료실에 오셨을 때 와, 그동안 진짜 힘드셨겠네요. 네. 그러면 울기 시작하신대요. 엄청 힘들었던 거지. 이제서야 내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아무도 얘기를 안 들었던 거예요. 네네. 뭐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러냐, 뭐 출근하기 싫으냐, 너 집안일도 뭐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목 아프다 그랬는데 그냥 가족들이 병원 가봐. 그런데 그냥 좀 아프다 말겠지 하고 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갔다 와도 그죠. 검사를 해도.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는 힐링을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스로요? 예, 스스로 힐링할 복구하는 수 기능이 있는? 자연 있습니다. 치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에 사진 찍어 보면 이렇게 뼈가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 골급? 예, 골격이 형성되는 데 있는데 그 뼈가 형성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아, 왜 생겼을까 하는 의문을 붙이면 그 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불안정은 네. 통증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걸 흔들리게 둬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신경근이 다쳐요. 신경뿌리가. 그래서 어쨌든가 나사를 조아주는 그런 공구리 부목을 좀 대야줘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부산 말이시죠? 네. 좀 땜빵을 치줘야 되는 네,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땜빵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정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그게 과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암세포처럼 계속 자라나오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사진을 그냥 쭉 찍다가 보면은 골격이 엄청 크고 뒤에 석회화도 크고 이런 분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의도는 좋은데 네. 적당한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멈춰야 되는데 그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골격이 계속 자라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때문에 고정이 되고 협착증이 오는 겁니다. 이 눌려지면서 눌리는. 네, 뒤로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적당한 시절에 선생님한테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건강검진 할 때마다 척추 사진도 계속 정기적으로 정기적이라기보다는 네. 그 환자분들이 또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 방사선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매일 찍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꼭 필요할 때 찍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꼭 필요할 때를 지금 인지를 못 하니까. 예, 그럴 그럼 때는 어떻게 검사를 우리가 해서 원인을 걸러줘야 찾아야죠. 근데 제가 이 병의 관점이 아니라 포커스를 정말 평생 활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관점에 뒀을 때를 봤을 때에 해당되는 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을 찾는 검사뿐만 아니라 활력을 위한 기능학적인 검사들, 세포 영양소 검사들, 독소 검사들, 그 다음에 바른 기능학적인 구조를 X커브를 하는지 볼 수 있는 이 척추 사진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병만을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검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든 생각입니다. 깊은 생각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미리 그 사람의 병을 예방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거기 그 검진의 또 항목에 평상시에 먹는 음식도 좀 체크하고 내가 하는 일이나 많이 얼마나 앉아 있나 아니면 뭐 어떤 얼마나 자기가 봤을 때 성격이 안 좋은 사람과 많은 시간 함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좀 더 활력 있는 삶의 원인을 교정할 수 있는 검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이들 좋지 않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무척 도움이 됐고요. 특히나 이 척추라든가 경추라든가 우리가 오늘 얘기를 흉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아졌을 때 여성들이 관심 있는 피부,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조금 놀랐고요. 네. 서프라이즈죠. 네,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저희는 다 그냥 피부과 가거나 내지는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 쓰는데 나는 효과가 없어서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결국 갖고 있는 내 안의 구조를, 문제가 있다. 예. 오늘은 그렇게 결론이 있다. 오해해서 난 걸로 생각하고 얼굴이 붓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화장품을 탓하지 말아라. 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해 주신 조성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